자, 종로 5월 모의고사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4번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4번. 4번만 하면 되나요?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용기에 기체 A,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체가 들어가 있는 용기가 실린더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린더 안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그 물질은 당연히 이 내부에서 얼마만큼의 기체가 반응해서 얼마만큼의 기체가 생성되든 간에 항상 내부의 기압은 항상 외부 기압과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압 자체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A와 3개의 B가 반응을 해서 2개의 C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질의 양은 반응 전이 A가 몇 그램? A가 몇 몰? 0.5몰. 그 다음에 B는 몰라요. 모르고 C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응을 할 때 A가 14g만큼이 반응을 했는데 14g만큼이 반응을 했는데 반응 후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0이에요. 0.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B는 3g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C가 17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표를 채워야 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A와 B는 각각 1대3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A가 처음에 0.5몰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얘가 전체적으로 0.5몰 모두 다 사용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사용된 몰수는 몇 몰이다? 1.5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3g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5몰 이상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생성된 C가 전체적으로 17g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14g과 B가 반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17g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가 몇 g이 만들어졌다? 3g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1.5몰 반응한 녀석이 결과적으로 3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B의 분자량은 얼마겠구나, 2가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에도 0.5몰이 14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량이 28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반응 전에는 B가 총 3g과 3g, 6g이 있었으니까 몇 몰이 있었겠다? 3몰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반응하는 질량의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질량 B는 14대 3대 17이죠. 이때 우리 양적 관계에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것은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몰수비, 그리고 기체라면은 부피비에 해당하지만 질량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4대 3대 17.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에 B의 분자량은 1이다. 아니죠. B의 분자량 얼마?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응 전후 용기 내 기체의 밀도 B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때 밀도비를 따졌거든요. 반응 전후의 밀도비. 그러면은 밀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부피와 질량을 알고 나중에 부피와 질량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어찌됐건 처음에 있던 질량은 A가 14g만큼, 그 다음에 B가 얼마만큼? 처음에 6g만큼 존재를 했었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g이 존재를 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반응 후에는 지금 B가 3g이 남았고 C가 17g이 생성됐으니까 질량도 계속해서 20g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밀도를 물어봤으면 질량뿐만이 아니라 부피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응 전에 총 기체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좀 볼까요? 총 기체 몰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A가 몇 몰? A가 0.5몰이었죠. 그죠? B가 몇 몰? B가 몇 몰? 3몰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몰? 3.5
5몰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응 후에는요. 반응 후에는 총 기체의 몰수가 B는 몇 몰? 1.5몰. C는 몇 몰? C는 몇 몰? 1대 3대 2잖아요. 그러니까 A가 0.5몰 반응했으면은 C는 몇 몰 만들어져야 된다? 1몰 생성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반응 후에는 몇 몰? 2.5몰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린더 내에서 기체가 반응을 할 때는 이때 항상 내부의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수능 특강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도 기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무슨 공식을 생각해봐라? P V는 nRT. 그죠?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해봐라 이야기했었거든요. P V는 nRT 조건에서 실린더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조건이라면은 항상 외부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후에 실험을 할 때도 온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압력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와 상수값이 동일하다면은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맞죠? 우리 지금 현재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밀도는 부피의 역수값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 밀도와 반응 후 밀도는 부피의 역수값. 근데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응 전의 몰수는 3.5. 그리고 반응 후는 2.5니까 3.5분의 1 대 2.5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이때 반응 전후의 용기의 밀도비는 5대 7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4번에 옳은 것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5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 5번, 6번. 좋습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이게 화학 문제 물어보면은 보통 실린더랑 아니면 이런 부피 용기, 일정한 용기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상당히 잘 물어봐요. 그죠? 양적 관계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암모니아와 염산이 콕을 열어서 지금 각각 어느 한쪽이 모두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화학 반응식 보여줬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응 전에는 두 개의 용기가 콕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쪽에는 지금 암모니아가 1기압 그리고 부피는 2리터 조건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산은 2기압 3리터 조건 내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콕을 열어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반응을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염산과 1대1로 반응을 해서 NH4Cl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때 옆에 나와 있는 물질의 상태를 보시면은 암모니아와 염산은 둘 다 기체지만 염화암모늄은 뭐죠? 고체예요. 그죠? 이때 이 염화암모늄은 흰색 고체 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거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부에서 압력을 측정할 때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물질이 존재하느냐, 몇 몰만큼 존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이 뭐 대단히 크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내부에서의 압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몰수에만 비례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염화암모늄이 생성되는 양은 특별히 기체의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것이냐? 앞서 기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공식 생각하라고요? PV는 nRT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은 지금 PV는 nRT 조건에서 이 실험은 일정한 온도 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RT 값이 동일한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체의 몰수는 뭐와 뭐의 곱에 비례한다?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한다. 그 말은 정확한 몰수를 몰라도 몰수의 비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1기하가 2리터를 곱한 2,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 같은 2기압과 3기압을 더한 몇? 3. 이렇게 이제 6을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 몰수비가 2대 6, 즉 1대 3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얘가 처음부터 2몰이 있었다 또는 6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든, 아니면 더 줄여가지고 1몰과 3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가보면은 지금 현재 2몰이 있을 때, 2몰과 6몰이 있을 때 반응 전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근데 반응하는 몰수비는 1대 1이잖아요. 그지? 그럼 어느 한쪽이 모두 다 반응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암모니아가 모두 2몰만큼 사라질 겁니다. 이때 염산도 마찬가지, 염화수소도 2몰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염화암모늄 얼마나 생성돼야 돼? 2몰만큼 생성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반응 후에는 암모니아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염화수소는 4몰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염화암모늄은 2몰이 생성돼야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염화수소가 남는다. 맞는 말이죠. 그제? 염화수소가 더 많은 몰수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모두 반응을 해야 된다면 암모니아가 모두 다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반응 후 나 용기 내의 기체의 밀도는 지금 콕을 열기 전 가의 HCl 기체의 밀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 용기 전체 밀도, 그러니까 나중에 콕을 풀은 다음에 이제 밀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콕을 열기 전 가의 염산의 밀도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풀기 전에 지금 현재 염산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3리터 속에 염산이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예요? 6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3리터 속에 6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콕을 열어줄 거예요. 콕을 열어보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나용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기체들이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얼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5리터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5리터만큼으로 바뀐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염산이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야? 염산이 4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어차피 몰수는 질량에 비례를 할 테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럼 얘는 3리터 속에 6몰 들어가 있는 거고, 그지? 얘는 5리터 속에 4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계산하지 않아도 밀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대, 그 다음에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분자수의 비는 2대 1이다. 볼래요? 반응 전 2몰과 6몰, 8몰이 있었죠. 반응 후에는 4몰 남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답은 기억과 디귿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직 더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콕을 열어준 후 전체 기체의 압력은, 또는 각각 용기의 압력은,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용기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어차피 기체 분자의 종류랑은 관계가 없이 몰수랑만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염산이 3리터 용기 내에 있을 때 압력이 2기압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때는 몇 몰이 있는 거야? 몇 몰이 있는 거야? 6몰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앞서 PV는 nRT 공식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때 온도 조건이 동일하고 만일 이 부피 자체가 변하지가 않는다면은 이때 부피도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러면은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용기 내에 염산이 지금 현재 6몰 들어가 있을 때가 2기압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염산이 4몰 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염산이 4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몰수가 3분의 2로 줄죠. 이해가 되시나요? 몰수가 3분의 2로 줄어버리면은 몰수는 압력에 비례하니까 기압도 3분의 2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 요 용기 내에 3리터 속에 지금 현재 기체가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내는 압력은 이 기압보다 3분의 2만큼 작아야 돼. 몇 기압? 3분의 4기압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용기 내까지 기체가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체 부피가 5리터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때는 보일의 법칙 쓰면 되죠.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그지? 따라서 처음 압력 곱하기 부피는 3분의 4기압에다가 3리터를 곱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는 지금 현재 압력 몰라요? 근데 부피가 얼마로 바뀌어? 5리터로 바뀐다고. 맞지? 그러면 이후에 지금 현재 압력은 얼마가 될 것이다? 압력은 얼마가 될 것이다? 5분의 4기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 문제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요, 콕을 풀어줬을 때 지금 현재 얘네 둘이 싹 반응하면서 이거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체는 염화수소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염화수소가 3몰 남았을 때 그 3몰만큼의 기체 압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아예 염산이 이 용기 내에 3몰이 있었으면은 과연 기압이 얼마지?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부피를 키워서 5리터가 되면 압력이 얼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6번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자,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M이 염산과 반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화학 반응식상 금속 M이 염화수소와 1대2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MCl2 만들어지고 수소기체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량 구하는 식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금속 M은 두 개 HCl과 반응해서 MCl2를 만들어내고 수소기체 생성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생성되는 수소기체를 지금 현재 수상치환 방법으로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사용하던 질량이 얼마? M의 질량이 얼마? 1.1g 1.2g. 그런데 이후에 수상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부피가 수소 1.2리터. 됐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소가 지금 현재 이 실험 조건에서 1몰 부피가 24리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맞지? 지금 현재 1.12리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몇 몰 생성됐다? 0.05몰 얻어졌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M을 지금 현재 모두 다 반응을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M을 모두 다 반응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묽은 염산의 반응 후 pH는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pH가 수소이온 농도지 수죠. 그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pH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H 7이 중성이고요. 7보다 숫자가 작으면은 산성, 7보다 크면은 염기성.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강한 산성을 나타내죠. 근데 처음에는 염산만 있었으니까 수소이온이 충분히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반응하면서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로 빠져나가니까 점점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pH는 증가돼야 됩니다. 높아져야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염산은 금속이 모두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속 M의 질량 1.2g이 전부 다 사용돼야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얻어진 수소기체의 부피를 통해 우리가 몰수를 확인하고 그때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랑 반응하는 M의 몰수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염산은 충분히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면 M도 결과적으로 0.05몰 가능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의 이 실험에서 구한 금속 M의 원자량은
당연히 0.05몰의 질량이 1.2g이니까 20배 해주면 되겠죠? 24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부터 15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15번 12번 또 있습니까? 13번 12번 13번 다른 거는 괜찮고요. 12번 문제. 어떤 물질을 5가지 물질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과정이고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물질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질들이 CH3COH, 아세트산, 그 다음에 C2H5OH, 에탄올, 그리고 구리, 아이오딘, 그리고 마지막 염화나트륨, NaCl이네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물질들이 대략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재료, 그죠? 에탄올, 알코올 계열이고요. 구리금속, 아이오딘, 무극성 분자, 염화나트륨, 이온성 물질이죠. 자, 그랬을 때 먼저 화합물인가로 구별을 했습니다. 화합물인가 이걸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모두 다 갈 겁니다. 맞죠? 아니오로 갈 수 있는 건 요거 두 가지가 가겠죠. 그럼 아니오부터 먼저 볼까요?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것은 금속 결합만 가능하죠. 금속 결합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것은 뭐가 돼야 된다? 구리가 돼야 된다. 안 되는 거는 아이오딘이 돼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화합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세 가지 가지고 첫 번째로 분류한 게 액체의 전기 전도성이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으면은 적은 양이지만 이온화가 됩니다. 약한 산이거든요. 맞죠? 전류 통해요. 그죠?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액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모두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에탄올은요,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이온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에탄올 같은 알코올 계열들, 그러니까 뒤에 OH가 붙어있는 이런 녀석들은요,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분자성 물질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알코올 계열들은요, 메탄올과 에탄올 같은 것들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구조식으로 그려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 OH가 통째로 붙어있는 구조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물론 얘 같은 경우에 뒤에 OH 있는데 왜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알코올 계열들은 이온화가 되지 않고 그냥 분자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니오로 가야 되는 것은 에탄올, 그리고 예스로 가야 되는 건 나머지 두 가지겠죠. 그래 놓고 두 가지의 가만히 있어봐.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액체랑 수용액이랑 분류하고 있구나. 자, 그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액체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열을 가해서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겠죠. 오케이? 그런데 앞서 얘 분명히 전기 통한다 그랬거든요. 약한 전해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물에 녹았을 때 물 때문에 약간 이온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기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 순수한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은 NaCl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녀석들이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살펴봤죠.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물에 녹아서 일부 약간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약한 전해질에 해당해서 전류가 통하지만, 에탄올은 그래도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안 돼요. 그래서 C2H5OH. 그러면 나머지 가나, 다라, 마 다 구별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1번에 가는 연성과 전성이 크다. 연성과 전성이 큰 것은 누구의 성질? 금속의 성질이죠. 다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되겠군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13번? 좋습니다.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과 염소로부터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에너지 변화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아,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거 좀 해줘렸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3번 좀 볼게요. 13번에서 왼쪽 나에 나와 있는 가의 그래프는요, 일단 각각의 물질들의 에너지 크기를 표현하고 있죠. 이때 처음에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각각의 물질로 존재할 때 에너지 크기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NA랑 2분의 1 Cl2.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이 원만큼을 흡수한 상태가 지금 현재 Na 플러스랑 Cl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달라지고 있는 거는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지? 나트륨이 처음에는 고체 상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기체 상태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나트륨의 승화열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상태 변화할 때 열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체 둘 다 기체지만 처음에는 분자였는데 얘는 뭐로 바뀐 거야? 원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을 끊는 때만큼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흡수했기 때문에 또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그 둘을 더한 게 요만큼 올라간 거란 이야기. 됐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둘 다 기체 상태의 원자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간 지점이, 요 지점이 지금 현재 나트륨은 뭐로? 이온 상태로. 그죠? 그리고 전자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그죠? 아직까지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뭐에 해당한다?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로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은 나트륨과 염소가 둘 다 이온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맞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둘이 결합하는 거지. 그럼 둘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방출한 거죠. 무슨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염소의 전자 친화도만큼을 방출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NaCl,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염화나트륨이 될 때 또 에너지가 요만큼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옆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래프가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크기 그래프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요 위치에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 차이가 E2- E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 그래프를 다시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요 크기를 친절하게 보여줬네요. E4.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 P 위치. 됐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때 요 그래프를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요 위치가 지금 현재 염화나트륨이 생성되기 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각각 무한대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의 위치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아래쪽에 요 위치가 있는데 요 에너지 차이가 E2-E3거든요. 그럼 E2-E3라는 것은 요게 지금 E2고 요게 지금 E3니까 결과적으로 E2와 E3의 에너지 차이는 바로 요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은 나트륨이 원자 상태로, 염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 에너지 크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염화나트륨이 형성될 때 요 거리가 바로 핵간 거리가 될 것이고, 이때 처음 이온보다 이온 결합이 됐을 때 얘가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을 해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했었나요?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걸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해.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염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크다. 보세요.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올라갈 때 이온화 에너지 흡수하고 전자 친화도 방출하거든요. 근데 그 값이 커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크다란 이야기잖아. 맞지?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지? 그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꾸면
이때 E4는 작아진다라 그랬습니다. 자, E4가 뭐라고요? 결합 에너지.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각각의 이온들이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처음에 염화나트륨이 NaCl이 있을 때 이때 나트륨이 일가양이온, 염소가 일가음이온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둘 사이의 핵간거리는 R0만큼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트륨 대신에 칼륨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칼륨, 염소 둘 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전하량의 곱은 차이가 없거든요. 둘 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녀석 둘의 핵간거리를 R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염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을 사용하느냐 칼륨 이온을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은 원자번호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지만 칼륨은 이온이 되면은 원자번호 18번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온 크기가 커지니까 핵간 거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겠지. R0보다 R0'이 더 멀다고요. 그러면 R의 제곱이 커지게 되면은 정전기적 인력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면은 그만큼 결합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지. 맞지? 따라서 E4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됐나요? 디귿에 염소 대신에 브롬으로 바꾸면 나에서 P점은 오른쪽 위로 이동한다. 그 말은 이렇게 봤을 때 요 4개의 영역 중에 오른쪽 위니까 여기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존재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핵간거리는 멀어지고, 그죠? 결합 에너지는 작아지고 이래야지만 P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염소 대신에 뭘로 바꾼다고요? 브로민으로. 그러면은 염소는 2주기 원소지, 브로민은 3주기 원소죠. 그러면은 이온이 됐을 때 염소 대신에 브로민이 붙으면은요 이때 염소보다 브로민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핵간거리는 더 멀어지겠네요. 맞죠? 그래서 핵간거리가 이 정도까지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뭐 보면 돼? 결합 에너지 보면 돼요. 결합 에너지 보면은 얘 둘 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0'이라고 가정하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보면 되겠죠. 동일한 나트륨인데 브로민이 더 커졌으니까, 그지? 핵간거리 어떻게 될 것이다?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핵간거리 멀어지면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결합 에너지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점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점은 오른쪽 위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의 차이. 그랬을 때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지금 전자 친화도가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이온화 에너지는 나오잖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결과적으로 양이온을 바꿔버렸을 때 저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3번 해결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괜찮죠? 넘어가셔서 16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몇 번? 16번. 또 17, 19번. 16, 17, 19번 풀어보면 되나요? 그죠? 좋습니다. 자, 16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탄화수소 가부터 다의 구조식입니다. 16번 딱 보니까 지금 탄소 6개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의 탄화수소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은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결합 중에 이중 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거. 마지막 단은 구조 내에 하나, 둘, 셋. 이중 결합 3개 있는 거. 이게 뭐시죠?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헥센, 벤젠이죠. 그지? 분자식은요, C6H12, C6H10, C6H6 요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A와 B는 각각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차이니까 단일결합이 더 길겠죠? 이중결합이 짧을 겁니다. 그런데 C는 요거 이중결합이에요? 아니죠. 무슨 결합? 1.5결합이지. 1.5결합은 단일과 이중의 사이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결합 길이는 A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에 B순이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오케이? 우리가 분자 구조식으로는 저렇게 단일과 이중을 따로따로 그려주지만 실제로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공명구조로서 내부의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결합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결합이 1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혼재되어 있는 결합이다 해서 우리가 그 결합을 1.5결합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결합 길이는 단일과 이중의 중간, 결합력도 단일과 이중의 중간 정도라고 보되 단 성질은 단일결합과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응을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됐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탄소 원자 간 결합 길이는? 하고 물어봤는데 결합 길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물 분자 수는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소의 개수만큼의 영향을 받겠죠. 1몰 반응하면은 6몰, 5몰, 3몰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가장 많고 나 다순이 되겠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마지막 다의 지방족 탄화수소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지방족 탄화수소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탄화수소를 분류할 때 지방족하고 방향족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탄화수소 사슬과 고리 형태로 쭉 나눌 때 위에서부터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죠? 그러고 나서 사이클로 알켄, 알케인, 사이클로 알켄 이런 거 보고 마지막 벤젠 봤잖아요. 이때 벤젠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탄화수소들을 다 우리가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부르고요. 벤젠만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다른 탄화수소들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그런데 벤젠만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향이 나는 탄화수소다 해서 방향족 탄화수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벤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물질 내에 어떤 분자 구조 내에 이런 벤젠 고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왠지 모르게 방향족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죠, 그죠? 방향제라는 개념 때문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기름 냄새. 그 기름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지방족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지방족이고요. 얘 혼자 방향족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는 가와 나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마 이게 용어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17번 가면 되나요? 자, 17번 문제. 또 실린더군요. 다음은 실린더에 탄화수소와 산소를 넣고 연소시키는 반응 전후 상태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반응 전후 온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일정하며 연소 후 물과 산소의 질량은 전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반응식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과거에 수능 문제 출제됐던 유형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모평에 한번 등장을 했었던 문제고요. 그 문제를 통해 수능 문제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6월 모평에서는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냈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능에서는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어찌됐건 그 당시의 문제를 그대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풀어가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화수소가 지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화학 발음식부터 보시면요, CmHn이 산소랑 반응하죠. 개수가 A 플러스 A O2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될 건데, 이때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탄화수소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개수만큼 생성되니까 얘가 M개, 그죠? 그리고 H2O는 지금 현재 저 4X고, 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소 가지고 있는 개수의 절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2분의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조건들, 우리에게 알려준 조건들부터 좀 먼저 볼게요. 자, 처음에는 탄화수소가 Xg 들어있었네요. Xg.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4Xg만큼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소가 4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반응 후에는 각각 이산화탄소가 3Xg, 물과 산소가 지금 각각 질량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탄화수소는 전부 사용됐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탄화수소 CmHn이 오케이? 처음에 Xg만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산소는 지금 현재 4Xg만큼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응 후에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만들어졌고요. 물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반응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얼마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가 3Xg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얘네들이 처음에 몇 몰만큼 있었는지를 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몰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미지수라도 하나의 숫자 개념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서 탄소수, 산소의 각각의 원자량 각각 1, 그 다음에 12, 16이라고 하게 원자량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자량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걸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CmHn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죠? 요거 분자량 12m에다가, 그지? n을 더해주면 분자량이죠. 그럼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몰수 한번 적어볼까요? 몰수는 12m 플러스 n분의, 그죠? 12m 플러스 n분의 xg, 그지? x몰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나머지 것들도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산소의 분자량은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 그러면은 얘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몰수는 32분의 4x몰만큼 있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지금 현재 분자량이 44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얘는 44분의 3x몰만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왔어, 그지?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왔으면은 결과적으로 저 하나에 지금 이만큼의 몰수에서 지금 현재 탄소가 N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지? 지금 이제 요 몰수는 누구 몰수? 탄화수소의 몰수, 그죠? 따라서 탄화수소 몰수에다가 M을 곱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다? 44분의 X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처음에 이 녀석이 지금 Xg만큼 존재를 했었거든요. Xg만큼이 존재를 했었고, 이후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3Xg만큼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중에서
탄소의 질량만을 좀 생각을 해보면, 탄소의 질량만을 좀 생각해보면, 그지? 전체 3x 중에 3x 중에 44분의 얼마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12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44분의 36x만큼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 안에 있는 탄소의 질량만이라면은, 그지?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x에서 44분의 36x를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다? 44분의 8xg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아. 그러면 이걸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보면은 요만큼이 지금 현재 탄소 질량, 그죠? 탄소 질량을 가지고 수소 질량 찾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했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요 탄화수소가 이만큼 몰수가 있는데, 그 몰 중에서 요만큼의 m만큼 들어있는 탄소가 얘랑 같아진다 그랬었으니까, 저 몰수에다가 m을 곱한 몰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몰수를 계산하는 또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또 해본 방법이,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지금 우리가 각각 찾았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 저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탄소와 수소의 실험식 양과 비가 같을 테니까 실험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가 요만큼 들어가 있고 얘가 요만큼 들어가 있다면은, 이때 탄소의 몰수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44분의 36x 곱하기 얼마? 12분의 1 해버리면 되지. 맞지? 그러면은 3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44분의 3x 몰만큼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이 수소의 몰수로 바꿔보죠. 수소의 몰수로 바꾸면은 44분의 8x 곱하기 1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44분의 8x 몰만큼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CmHn은 결과적으로 실험식이 뭐다? C3H8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실험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과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질량이 서로 달라도 비율은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물질을 이걸로 놓고 실험을 해도 어차피 저 녀석들이 나오는 질량들, 사용되는 질량들, 이런 것들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 물질 자체를 xg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요 녀석이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알았어?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요 xg이 몇 g이 되는 거야? xg이 몇 g이 되는 거야? 12짜리가 3개 붙어있고 1짜리가 8개가 붙어있으니까 36에다가 8을 더해주면은 얼마? 44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처음부터 44g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나요? 44g. 그러면 자, 얘가 1몰 있다 그랬지? 1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가 1몰 있을 때 얘가 C3H8이니까 얘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때 3개가 나온 다음 얘가 3몰이거든요? 3몰이면은 얘가 지금 현재 44잖아. 44 분자량이. 그러면은 44에 3 해버리면은 얼마 나와요? 132g 나오죠? 132g. 이게 맞는지를 체크해보라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얘들아? 맞지? 이해가 돼? 지금 현재 x를 44g으로 잡았으면은, 그죠? 얘가 3x니까 132g 나와야 되잖아. 확인되지? 무슨 말 이해돼? 그럼 이 상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C3H8. 그럼 얘 몇 개 만들어져야 돼? 4개 만들어져야 되겠지? 맞지? 4개 만들어지게 되면은 물 분자량 18이니까. 그죠? 18 곱하기 4 해보면 48에 32, 4에서 72g 나와야 되겠네. 72g. 그러면은
44가 지금 현재 X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72g 맞지? 72g 맞죠? 48에 30이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X가 지금 44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저 X가 몇 X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볼까요? 여기 4Xg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럼 여기다가 44 곱해주면은 4, 4, 16에 4, 4, 16, 176g 있었다는 이야기지, 처음에. 오케이? 근데 실제로 반응하는 몰수는 몇 몰이어야 돼요? 여기서 2개씩 3개. 맞죠? 여기서 1개씩 4개니까 총 5몰 사용돼야 되죠? 5몰 사용된다면은 이때 얘가 지금 현재 분자량이 32니까. 그지? 실제로 사용되는 질량은 몇 g이다? 실제 사용되는 질량은 얼마다? 실제 사용되는 질량 곱하면 되잖아. 그지? 160g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에 176g 있었는데 그 중에 160g만 사용을 했으니까 산소 얼마 남은 거야? 그렇죠. 16g 남은 거지. 여기까지 됐니? 이것은 X를 얼마로 놓고 풀었을 때? 44로 놓고 풀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A는 5이다. 맞죠? A 5 나오지, 계수.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CmHn 1몰의 질량과 CO2 1몰의 질량은 서로 같다. 맞아, 틀려? 맞죠? 그지? 맞지, 얘들아? 얘 지금 얼마였어? 그냥 내가 이걸로 놓고 푼 거잖아. 그지? 그랬더니 얘가 지금 44가 나왔잖아요. 44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연소 용기 내 기체 밀도는 일정하다. 볼래? 처음에 얘가 지금 1몰 있었고, 맞죠? 1몰 있었고 얘는 176g 있었거든요. 이거 몇 몰이야? 이거 지금 32잖아요. 32. 이건 32면 이거 몇 몰? 이거 5몰 아니야. 아니죠? 몇 몰이에요? 5.5몰 아닌가? 그치? 5.5몰. 160g이 5몰이니까 16g 남았으면 0.5몰 더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지금 5.5몰이 있었던 거지? 반응 전에 총 몰수가 1몰에다가 5.5몰 더한 6.5몰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왔어? 3몰 나왔지. 물 분자 몇 몰 나왔어? 4몰 나왔지. 그리고 얘 몇 몰 남았어? 0.5몰 남았지. 그럼 반응 후에는 3몰, 4몰, 0.5몰 남아있으니까 전체적으로 7.5몰로 바뀌었죠. 근데 어차피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은 어때? 동일할 거거든. 질량이 동일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피가 같으면 밀도가 같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온도 압력 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가 증가해버리면은 부피도 증가해버리겠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전체 밀도는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불 다 깨졌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뭔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19번. 자,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표는 세 가지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와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하였을 때 각각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부피로 혼합했다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단위 부피당 이온수. 따로따로 실험을 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19번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HCl 그리고 NaOH 그 다음에 CaOH2 이건데 단위 부피당 음이온의 수가
얘 N개, 얘 N개, 그리고 얘는 2N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실험 1, 2, 3은 각각 뭐 얘네 둘 중에 하나씩을 각각 100ml로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일단 같은 부피당, 단위 부피당 음이온의 수가 NN2N이야. 우리는 먼저 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산,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저 물질들의 농도를 좀 먼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이온화를 시켜보면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그리고 칼륨이온 하나랑 칼슘이온 하나랑 2개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N개, 얘도 N개, 얘 2N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단위 부피당 얘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N개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단위 부피당 얘 몇 개 들어있어요? N개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얘 단위 부피당 몇 개 들어있어? 2N개야? N개죠. 여기까지 이제 되십니까? 왜? 봐봐. 음이온의 수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한 분자 이온화 되면은 하나 나오죠. 요거 한 분자 이온화 되면은 하나 나오죠. 얘는 하나 이온화 되면은 2개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2N개가 나왔으면은 얘는 N개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단위 부피당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은 모두 다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의 비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농도가 동일한 용액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 1, 2, 3은 각각 이 액체들을 혼합하는 거잖아요. 100, 1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 100, 여기는 200, 300. 오케이? 그럼 봐봐. 차근차근 해볼게요. 실험 1 같은 경우에는요, 실험 1은요, 지금 HCl이랑 NaOH를 100ml씩 섞는 과정이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앞서 저 표를 통해서 얘네 둘의 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맞지? 그러면 어차피 농도 같으니까 부피를 뭐로 바꿔라? 개수로 바꿔라. 그러니 100ml, 100ml면 그냥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때 수소이온 100개 나오죠. 염화이온 100개 나오죠. 나트륨이온 100개 나오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100개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지? 물 분자 몇 개 나와? 100개 나오겠지. 그러면서 중화점. 그죠? 자, 계속해서 2번으로 갑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가 섞이는 거야? HCl과 그 다음에 CaOH2가 섞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농도가 같아요. 화학 반응식 볼까요? 수소 하나 2개. 그러니까 반응은 항상 2대1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둘 다 100ml씩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0개, 얘가 100개, 얘도 몇 개?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상태에서 수소이온 몇 개 나와? 100개 나와. 그 다음에 염화이온 몇 개 나와? 100개 나와. 맞죠? 그리고 칼슘이온 몇 개 나와? 100개 나와. 그제? 그런데 수산화이온 몇 개 나와? 200개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은 요거 전부 사라지고 요거 100개 남겠죠. 그러면서 물 분자 몇 개 남아? 물 분자 몇 개 생성돼? 100개 만들어져. 그러면서 수산화이온이 남았으니까 염기성. 됐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됐지? 맞지? HCl 똑같은 거네요. HCl과 CaOH2. 이번에는 200ml랑 300ml.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자, 몇 개? 200개. 몇 개? 300개.
자, 그러면은 이때 수소이온 200개, 그 다음에 염화이온 200개, 칼슘이온 300개,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600개. 그럼 반응하면은 전부 사라지고요. 400개 남죠. 물 분자 몇 개 생겨요? 200개.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응 후 용액의 pH는 1보다 2가 높다. 1은 중화점이죠. 중성이야. pH 얼마? 7. 근데 2는 염기성이죠. 7보다 크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니은.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은 1보다 3이 많다. 발생한 열량은 생성된 물 분자 개수 보면 되죠. 100개, 200개니까 3번이 많지. 4번에 D가 돼. 반응 후 온도는 1보다 3이 더 높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중화 반응 선생님 설명하면서 혼합 용액의 부피 잘 보라 그랬었죠. 지금 봐보세요. 물 분자 100개 만들어지고 200개 만들어집니다. 12배 많이 발생했죠. 근데 얘네 둘 섞이면 혼합 용액 부피 얼마야? 200이지. 얘네 둘 섞이면 얼마야? 500이죠. 그러면 이때 100만큼의 열로 200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그죠? 쟤는 200만큼의 열로 500ml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래도 당연히 온도는 누가 높겠어?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그렇게 해서 온도를 지금 비교를 할 거거든? 온도를. 그러니까 얘는 200ml를 물 분자 100개 만들 때 쓰는 열량. 그러니까 열량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100으로 가지고 200을 끌어올릴 거야. 그럼 100ml당 50만큼을 쓰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얘는 500ml를 200으로 해야 할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00ml당 얼마씩 쓰고 있는 거예요? 40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100ml당 50 올라가고 얘는 40밖에 안 올라가니까 누가 온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겠지. 이해가 되나요? 열은 3번이 많이 발생해. 하지만 온도는 1번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을 기억과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종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